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우물에서 아주 훌륭하게 기획되고 정말 멋지게 저술된 책을 한 권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배민 선생님께서 써주신 책인데요. 이 개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낯선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에서 개인으로 존재해온 역사, 그것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주 많은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의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이 제도와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의 권력 사회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된 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또 그 자인의 개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개인으로서의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개인은 그렇게 쉽게 존재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개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삶을 스스로 내 것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당히 고독한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힘든 현실 속에서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용기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어왔고 지금까지도 개인이라는 존재는 낯선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관에서 보면 집단주의가 상당히 강하긴 사회고 한국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의 개인주의 어떻게 다시 정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개인주의가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이 책의 배민 선생님의 저자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함께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 선생님 말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대방동에 있는 서울 숭이여자고등학교에서 현재 역사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지금 최승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순하진 않고 이렇게 좀 여러 삶의 경로를 경험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자연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공부도 했고, 또 역사,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닫고, 또 석사 박사를 하면서 과정을 밟으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역사학적인 시각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또 받고, 여러 이제 그런 어떤 제가 걸어왔던 어떤 그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런 시각이 형성되었던 어떤 시각이 응축돼 가지고 이 책에 녹아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책은 제 두 번째 책이고요. 그 머리말 들어가는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2013년에 첫 번째 책을 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은 이제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을 해가지고 이 책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개인주의와 시장의 어떤 관계성, 그게 왜 이 둘의 밀접한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좀 역사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주로 얘기를 한다면, 제 첫 번째 책은 사실은 아직 치과 의사였었던 시절에 제 어떤 자연과학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관한 어떤 주제를 매우 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었어요. 그때는 제 관심이 스트레스와 인간의 퍼셉션, 인식에 관한, 인지 과정에 관한 그런 데 초점을 두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어떻게 인간 내면에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그런 제 좀 약간 실험적인 제 첫 번째 시도와 비교를 하자면 매우 좀 굉장히 좀 약간 역사 교사로서, 역사 학도로서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 연구자로서의 하나의 어떤 제 인문학적 시각을 10분 담아서 이번에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의 성격은 제가 첫 번째 냈던 책의 성격과 제목에서는 개인주의가 똑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제 책의 어떤 그런 제가 걸어온 생각의 궤적과 그 결과로 이번에 나온 그 책의 전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제 책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소개를 하면서 제 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개인주의와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제적 기본 전제로 좀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국 사회는 사실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분히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문화, 사회문화적인 성향이 많이 남아있고 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물질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강해서 이런 이제 제목을 딱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대하면 그럼 이거 개인이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 주로 금융이나 경영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책이 사실 아니고 되게 인문학적인 책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를 이렇게 해오면서 살았던 연구자는 아니고 저는 의학적인 그리고 또 역사학적인 이게 사실 굉장히 학문 전체적인 영역으로 볼 때는 사실 특이한 굉장히 학문들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 여기 사실 이 자유기업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 뭐 경영학 이런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통계적인 어떤 사회과학적 연구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되게 철학적인 책이고 다분히 이제 자연과학적인 제 어떤 시각과 인문학적인 시각이 융합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 통계 자료나 어떤 사회과학적 어떤 그런 접근법보다는 다분히 인문학적인 책이라고 이 책의 장르를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문학 책은 아니고 제 자체가 이제 역사학과 자연과학적인 융합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두루두루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을 넘나들면서 제 사고를 이렇게 전개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저자로서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 대한 책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출판 시장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책들과 좀 그 비교를 하자면 이 책은 개인주의도 이제 그 개인주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사실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파 중에서도 자신은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우파 중에서도 개인주의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고요. 이 개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책은 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입장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시장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작용화되고 있는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점차적으로 어떤 그 국가의 개입, 시장의 어떤 그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훼손돼 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슈, 뭐 무슨 특별 어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근본에 있는 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시장의 독립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그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 개인들은 시장을 싫어해도 시장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시장 참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개념과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개인의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과 개인에 관한 말하자면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점이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인주의에 관한 책이나 이런 다른 관점에서 사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좀 그런 면에서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역사를 이제 어쨌거나 주 전공으로 하고 사실 제 진짜 전공은 의학사 메디컬 히스토리지만 제 주 전공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먼 책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의학사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메디신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 그런 것보다는 이 의료 시장이었거든요. 메디컬 마켓. 이 19세기 영국 19세기 특히 중엽의 의료 시장은 지금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현대 이 영국이나 많은 이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시장의 그 형태와 많이 다르고 또 사람들이 의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도 지금처럼 모노폴라이즈된 어떤 게 독점 그 환원론적인 의학 철학에 독점화된 그런 게 아니라 19세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의학 이론과 이런 것들이 개방적으로 서로 토론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제 관심은 이제 사실 의학사 안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책에서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학적인 시각, 시장을 중심으로 역사의 어떤 그 발전, 역사적 현상의 어떤 그 진행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었던 첫 번째 책 이래로 계속 그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심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주의에 대한 관심과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갔던 주제인 시장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관심 이런 두 주제가 접목이 돼가지고 사실은 만들어진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과 개인주의에 대한 특히 이제 개인주의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소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제가 말로 하긴 좀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읽어볼게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인격적 완성은 시장에서의 선택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시장의 어떤 관계는 개인주의와 시장의 관계도 사실 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바라보는 관점.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이 책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인주의와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 책의 핵심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시장에서의 선택은 비용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데 이 비용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사실 그 정반대가 더 중요하죠. 기회 비용이라는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도 관계된 문제인데 포기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포기하고 나서도 포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뭔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가치 그게 우리의 본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개인주의라고 하면 되게 뭔가 이렇게 욕망을 채우고 탐욕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 바라보지만 사실 개인주의는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오히려 더 포기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남는 나는 과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라고 하는 최종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은 이 뒤 슬라이드에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협소한 개념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에서 볼 때 인간은 그 사회적 시장 속에서 계속 선택해 나감으로써 이러한 어떤 자신의 이해를
더 깊이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시장에서의 주체 그러니까 개인은 또 이제 중요한 점인데, 이거는 되게 그 자신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시장에서 주체이자 또 객체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함으로써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선택을 받아야만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를 들어서 떡볶이 하나를 내가 돈을 주고 사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도 내가 떡볶이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볶이를 파는 사람이 내 돈을 받고 떡볶이를 파는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는, 내가 선택당하는 어떤 주체와 객체로서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같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돈을 매개로 상품을 사고 파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가 생물학적 시장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다양한 서로 누층적으로 중첩된 수많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라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그 조건인데, 그 특징은 참가자들이 타인과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걸 선택하는 경쟁 과정 속에서 서로의 욕망을 성공적으로 교환하고 실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특히 이제 1장은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2장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데, 사실 이런 어떤 그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저의 생각이 이 책에서 3장과 4장, 즉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각각과 관계되는 어떤 그 연결고리의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의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나갈, 욕망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의 핵심이고, 그 개인 사회 속에서 개인은 이 사회적 욕망과 개인의 욕망 그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또 그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제 이 책에서 4장, 즉 개인주의와 민주주의의 어떤 관계, 불편한 관계죠. 사실 그 불편한 관계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의 욕망, 개인의 욕망에 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개인에 대해 개인주의라는 말을 좀 굉장히 불편해하게 여기는 어떤 그 근저에는, 그 심리의 기본에는 바로 이 개인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인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 이 사회의 타인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때로는 굉장히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책의 2장에서 소개하는 많은 그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포함해서 이 개인주의 철학가들은 이 개인의 욕망에 대해서 이거를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하거나 이거를 그 중요성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이 개인주의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공통점은 개인의 욕망을 긍정해요. 분명한 거는 개인의 욕망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이 개인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이루고 살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들 간의 욕망의 문제, 충돌 문제, 그리고 사회와 개인 간의 욕망의 어떤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고, 이 책도 그런 관점에 서가지고 욕망에 관심이 많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지우거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도 얘기했지만 포괄적인 관점, 좀 넓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많은 시장들 중에서 사실 이 책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거는 생각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 시장인 거죠. 학문의 시장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건 이거 한국 사회에서 가장 관심 없는 시장이 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대 유럽
역사나 그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인간이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배경 요인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지식 시장이죠. 사상의 시장. 그리고 이 사상의 시장은 항상 보면 중국의 뭐 춘추전국 시대나 뭐 고대 그리스 시대나 아니면 이런 근대 유럽 뭐 17, 18세기 뭐 절대 왕정 시기의 어떤 그런 시대나 굉장히 뭔가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시장이 만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왜 그 시대에 이렇게 자유로운 시장이 꽃피어났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절대 왕정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서구 유럽의 17, 18세기 절대 왕정 시기는 뭐 국가 간의 경쟁과 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지만 그 중국의 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왕들이 자신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 제대로 된 사상, 좀 더 제대로 된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시장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 전까지 중세 시대 때까지 이런 이슬람 세계나 이 동아시아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더 발전했던 지역은 아니었는데 특히 이제 신학로 개척을 겪으면서 뭐 산업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급격한 어떤 팽창도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러한 예전 그 중국의 전국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이런 급격한 지식 시장의 팽창 이게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그 출현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는 유럽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 사고에 어떤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따라서 발전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의 중요성 그리고 시장과 개인주의가 갖고 있는 긴밀한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걸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 1장, 2장, 3장, 4장은 각각 제가 말씀드렸듯이 1장에서는 개념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심론, 존재론, 규범론적인 철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개인주의를 살펴보고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개인주의를 아주 총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역사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역사에서 폭발적으로 개인주의가 발전했던 그런 시기들은 대부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식시장의 팽창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장과 4장은 결국 인간의 욕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욕망의 충돌. 이것은 핵심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 개인들 간의 욕망의 충돌. 이 개인주의의 가장 어떤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자유주의, 정치 경제적인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의 어떤 기본 방향 자체는 이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형태를 띠고 이런 성격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4장에서 프랑스 혁명과 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민주주의적 개인주의, 유럽에서 사실상 이제 그 근대 유럽에서 일어난 무수한 정치적 현상은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 두 개의 큰 정치적 줄기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로크의 어떤 경험론적 사고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적인 하나의 물결과 그리고 유럽 대륙 프랑스의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에서 출발한 뭐 이렇게 시원하는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흐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흐름 속에서 이 민주주의는 분명히 지금 현재에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에도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흐름이죠.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자유주의는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질 않고 거의 민주주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인과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정치적인 그 흐름, 자유주의는 언제나 보면 근대 유럽 사회에서 온건한 쪽이었고, 그러니까 가령 입헌군주제나 제한선거와 같은 그런 쪽이었고, 이 민주주의의 흐름은 언제나 좀 그보다 과격한, 그러니까 공화정이나 보통선거와 같은 그런 쪽이었는데,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개인과 사회의 어떤 충돌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개인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부분이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좀 더 실용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시장 그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뭐 주택시장, 교육시장, 의료시장, 특히 이제 교육시장과 의료시장은 제가 실제로 몸담았던 그리고 몸담고 있는 두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 시장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그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려고 했던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제 일상에서의 어떤 개인주의, 제가 바라보는 어떤 몇 가지 특정한 사회적 이슈 현상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이 한국어의 어떤 그 특징적인 그런 것과 개인주의하고 어떤 관계, 그리고 집단 정체성을 추구하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정체성 정치라고 그러죠. PC 계열의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제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주 전공인 의학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환경과 건강을 바라보는 제 또 개인주의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에스컬레이터와 뭐 공기 이렇게 이런 몇몇 특정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뭐 사실 이제 시간이 뭐 저는 오히려 안 될 줄 알고 시간이 안 남으면 제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제가 이렇게 이건 제 블로그 포스트인데 제가 나름 이렇게 제 책에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특징적인 좀 약간 기억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뽑아본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선생님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참 개인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자유주의 그 규범적인 의미와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그런 개념을 처음부터 재확립하고 또 이제 생물학적인 시장 그리고 그런 접근법과 그다음에 제4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주주의에서의 집단주의적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참 그 오늘날 서구던 이제 동양이던 이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시점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한 책이다라는 거를 참 느끼면서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냥 지금 인트로로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4장 저는 사실 정치학도라서 그래서 4장 이제 민주주의 집단주의적인 경향들과 이제 정치 시장의 부패에 관한 챕터를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 4장에서 어떤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규명을 하실 때, 그거를 이제 정의를 내리실 때, 최대주의적인 접근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최소주의적인 이제 미니멀리스트 컨셉션 오브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굉장히 최소주의적인 방식으로 한계를 그으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의미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민주주의 가장 본질인 다수결의 원칙 을 우리가 잊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적인 그런 폭정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서구나 뭐 동양이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겪고 있는 포퓰리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잠재적인 독재자들이 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선규 기자라고 합니다. 예, 지금 열린뉴스통신에서 산업부 차장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업에 출입하는 게 제 일입니다. 기업에 출입하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대기업은 다 들어가 봤습니다. 다 들어가 봤고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 들어봤고 근데 참 이게 제가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를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어떠한 무슨 주의를 저는 아직까지 규정 짓진 않았고 제 무슨 주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지금 자유주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제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결국에 그 동맹으로서 같이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이 대의민주제의 지금 그 폭정 내지는 포갑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단주의의 광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이제 위험한 발언이지만 집단적인 지금 무언가 오류에 빠져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이제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게 저는 이게 그 선거의 결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처음 자유주의를 접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저는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이게 개인주의로서 어떻게 자유주의로서 이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주의의 광기를 전 보고 있거든요. 마틴 루터 당시의 그 시대에도 그 이제 일부의 그러니까 가톨릭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구교의 이제 그 포갑 폭정에 의해서 이제 정말 많은 사회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특정 개인 마틴 루터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그 앞장서게 됐던 것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집단 지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 집단주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기업의 영업행위의 방해.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투자 활동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주의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사회주의로 인해서 지금 기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번에 통과됐던 공정경제 3법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이제 그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특권 어떠한 이제 계층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이게 다 나온 것들이잖아요. 뭐 노동자를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계층으로 묶어서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을 만들고 노조는 더 탄력을 받고 그런 상황을 제가 사실 이제 모든 기업에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담당자들이 전혀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봤을 때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으로 이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또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명백히 말씀을 드리면 자유주의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느꼈고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해답을 좀 찾으셨나요?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좀 됐나요? 제 책이. 예, 일단은 지금 집단지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개개인의 각성이 일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차원, 다양한 이제 시각으로 자유주의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럽니다. 자유주의는 이미 사장된 구시대 산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있지만서도 저는 이것 자체가 아예 이제 한쪽으로 이제 배제되어서 간다. 이것은 저는 또 그것에는 반대를 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정말 그 해답이 만약 나왔으면 대한민국이 이제 또 갈 길을 찾았겠지만 지금 이 대의민주제에서 결국에 표를 많이 가진 그러니까 결국에 더 많은 패거리를 지은 쪽이 이제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권을 잡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자유주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개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 사상이 지금처럼 훼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사실 그 가장 기저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저는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유주의에 대한 공부, 연구는 결국에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그 개인주의성 이거를 결국에는 새롭게 바라보고 이거를 직면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와야 진정으로 이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함께 그래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해야 할 가치가 있는 되게 중요한 사상임에도 사실 개인주의를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이게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도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대척점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자유민주 사회인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 또 완전히 딴판으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삼민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얘기들은 많지만 누구도 개인주의에 관한 어떤 이런 거를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진 거는 사실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자유주의는 그 핵심에 그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그 개인주의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돼가지고 자유주의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던 것이 유럽의 정치 역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책 같은 경우 이제 2장에서 개인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집단주의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것에 대한 반감이자 반대 태제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기자님과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이 공통된 맥락이 사실상 이 민주주의라는 그 본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그 개인을 어떻게 보면은 자유가 배제된 채로 그러한 민주주의만이 남아 있다면은 개인이 말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고 이제 그게 공통된 맥락인 것 같아요. 얘기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모든 서적들을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어봤을 때 민주주의를 굉장히 최소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저자들은 이렇게 막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슌페터나 아니면은 뭐 셰볼스키나 같은 학자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그 규범적인 의미를 뭐 다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냥 선거 자체가 어떤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 정권의 창출, 정권의 교체에 있어서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결국 그러한 규범적 모든 이제 레리 다이아몬드와 같은 학자들은 아주 최대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뭐 시민권의 보장 아니면은 법치주의 유무 뭐 등등 그러한 것들을 다 나열을 해놓잖아요. 근데 사실 법치주의고 뭐 등등 그러한 것들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핵심 가치인 것이지 민주주의 핵심 가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주의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봤을 때는 민주주의 본질을 오히려 오히려 곡해한다라는 것이죠. 왜곡하고 그럼으로써 약간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다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감명 깊었었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결국에 많은 개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하이에크와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제한적인 민주주의 또는 입법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폐해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민주주의가 이제 선거 자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은 결국에는 다수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엔 유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상대적 소수 집단의 효용을 감소시키니까 그만큼 거기서 이제 자유주의가 굉장한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라면은 결국 하이에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흥정으로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후퇴 요인으로서는 분명히 작용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뭐 도널드 트럼프 같은 그러한 이제 그런 후보자들이 미국에서 등장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법치 혹은 개인 이러한 가치들이 무너짐으로써 그리고 모든 정치 시장이 그냥 직접적인 흥정으로만 이루어지고 입법이 만능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주주의 본질이 더 극대화되고 자유와 개인의 가치는 더 적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라고 좀 저는 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챕터 4가 참 감명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지금 두 분, 한 분은 산업 영역의 이제 산업부 기자시니까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유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제 책을 바라보시고 한 분은 이제 정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관점에서 제 책에 특히 3장 4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도 그렇고 이제 유럽사도 그렇고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시장 이런 어떤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오해 이런 것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현재 교과서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교과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되게 어떤 개념들을 굉장히 불필요하게 이거를 좀 편향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뭐 고등학교 뭐 교과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 현실적으로 아예 그냥 민주주의를 내세운 교과목도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교과목은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가치에다가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때려박아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의학도 공부했고 역사학도 공부하고 했고 하면서 이 현대 학문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이 대학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어떤 그 현대 학문 체제에는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되게 환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분절적으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정반대로
민주주의는 마치 되게 뭔가 추상화시키고 이거를 그 안에 온갖 다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시켜 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좀 이례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 반대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제 자유주의는 다들 알다시피 좌파에서도 자유주의를 중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우파에서도 자유주의를 중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좌파 자유주의와 우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그런 거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제 우파의 자유주의 관점이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분리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어떤 자유주의는 증대되어야 하지만 경제적 자유 따위는 관심이 없는 게 좌파적 자유주의 어떤 그 서로 다른 그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개념도 그렇고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 개념 전쟁이죠.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도 세계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계사 교과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개념에 편향된 그 악용 이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치적인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고 그게 자유민주가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현대 국가들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두 사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의 경우가 있고 프랑스의 경우가 있고 제 책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3장에서 그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영국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애당초부터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나고 왜 영국의 어떤 정치는 중세 후반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국가들이 대부분 쫓아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되어 주었는가. 근데 답은 분명해요. 영국은 자유주의를 딱 중심에 두고 정치를 발전시켜온 나라예요. 프랑스는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두고 정치를 발전했다기보다는 그 바람에 온갖 혁명과 수많은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19세기에 와서도 계속 7월 혁명, 2월 혁명 계속적으로 정치적 불안정과 이렇게 어떤 그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루소의 인민주권 사상은 미친 독재자에 대항해서 그 다수 개인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먹히는 거죠. 하지만 그 미친 독재자가 사라지고 이 다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시민혁명으로 다수가 원하는 정권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도 그렇고 이후에 2월 혁명, 7월 혁명 그런 프랑스 역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그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맹점인데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꾸만 이렇게 특히 이제 냉전 시대 때 소련이라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있으니까 자유진영의 학자들은 되게 그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로맨틱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을 실제로 가지기도 했고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이 자유주의를 많이 바라봤던 게 사실이죠. 자유진영 국가. 그러면서 자유민주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대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 냉전 시대를 겪어오면서 되게 확대 과장 미화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실 현대 학문들이 대부분 분절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패턴대로 민주주의를 분석하면 결국에 그 알맹이는
또 룰 오브 모조리티 다수결인데 그 다수결의 어떤 그 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인데 그것만이 근데 그 추구된다면 어떤 정치적인 결과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를 유럽의 정치사에서 프랑스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뭐 그 사실 그 사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대치하는 어떤 개념으로 보고 많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학문에서는 뭐 학문 영역에서는 개인주의를 딱히 집단주의와 대치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의 하나의 성향이라고 저는 봐요. 이런 성향성 안에 그 성향성과 부합되는 정치 체제들. 가령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주의나 또 뭐 민족주의나 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크리스찬 그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 핵심 사상 자체는 되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면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동아시아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게 종교가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이제 다 정치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운 생각을 구속하는 그런 이제 했던 게 인간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바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유주의라는 개념, 또 개인주의라는 개념, 집단주의라는 개념,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책을 쓰면서 좀 이걸 좀 분명히 해야겠다. 또 이거를 좀 더 이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악용한다기보다 이걸 좀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활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위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도 안 되고 사실 제대로 된 어떤 그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그 고민 이런 것들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크리스천이고요.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예. 근데 일단 저는 그 개인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그 크리스천어티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개신교의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면모도 띠지만 온전히 개인주의만으로는 설명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에게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신앙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그 학자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제 현직에서 이제 현직으로 이제 지금 활동을 하는 기자다 보니까 저는 이 사회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제 이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해야 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그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제 현실 자체가 집단지성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이것을 염두하면서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뭐 미국식 뭐 공화정으로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더 어떻게 나아가고 하기 전에 있어서 먼저 그 국민 개개인의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각자 개개인의 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제 신앙적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각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최근에 도저히 이것은 그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다 생각을 했고 만일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곧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 집단지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사실 우파든 좌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관련된 연구도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 많이 이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기독교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기독교 그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카톨릭 그 기성 어떤 그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그런 그 체제에 맞서가지고 되게 싸웠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개인의 생각은 그 유대 어떤 그 유대 문화 어떤 집단주의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리고 또 되게 배타적인 어떤 그런 걸 그러니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선민적인 어떤 그런 유대 의식을 극복하고 사실 그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열려 있는 생각인 거죠. 모든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그러니까 개인은 모두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학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집단주의적인 그런 걸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공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정치화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 유럽도 그렇고 중세 중국사도 그렇고 되게 인간의 생각을 구속하는 하나의 어떤 감옥소와 같은 감옥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가들은 분명히 그런 점을 공격을 했던 거고 다시 어떤 그 알맹이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개인의 해방을 품고 있는 어떤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개인주의 책을 쓴 사람과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기본 어떤 근저에는 이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들 그리고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면을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다 함께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갖고 계신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일개소 시민 역사 교사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이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 허상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을 중심에 두고 그 어떤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판타지에 휘둘려 있는 어떤 그런 그 집단주의성을 우리가 극복할 때만이 결국에는 시장과 자유주의와 이런 것들을 바로 제대로 확립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나라는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아까 짧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사례와 프랑스 사례. 프랑스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18세기까지가 프랑스의 전성기였고요. 그 이후에 프랑스는 결코 유럽에서 그 이전과 같은 어떤 그 위치를 되찾지 못하죠. 그러니까 18세기 그 절대 왕정 시기 전혀 민주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꼴베르의 중상주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하면서 원시적인 경제학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가 한때 잘 나갔던 그 영광은 다시는 되찾지 못하죠.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할 영웅도 없었고 영국 정치인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19세기, 18세기 아무도 없죠. 디즈레일이나 글래드스턴 같은 영국의 총리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19세기에 전 세계 뭐 거의 유례없는 인간이 점유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죠. 그 힘은 뭐 정치인한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시장 경제에 있고 그 시장 경제를 그 일으킨 가장 핵심은 개인의 권리에 있어요. 그 하나의 사례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19세기에 이제 2차 아편 전쟁 중국하고 이제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이 에로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에로우 사건이 뭐냐면 그 청나라 관리가 영국 그 배인 에로호에 가가지고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몇십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또 영국 애들이 상인들이 또 아편을 팔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영국 그 관리들을 구금을 하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해프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영국 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개인의 그러니까 이미 영국은 16,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어떤 그 권리, 개인의 재산의 신성성,
개인의 어떤 신체와 생명에 대해서는 아니, 개인의 신체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손가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인식이 이건 유럽 대륙 사람들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이라고 서양인들의 사고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저도 영국에서 4년 동안 유학하면서 진짜 제대로 느낀 거는 영국 사람은 유럽 대륙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영미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그러죠. 영미인의 사고방식은 루소 같은 인민주권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개인의 권리, 사회와 대비되는 어떤 나 개인의 어떤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모든 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정당한 어떤 헌법적 그 근거 없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에로 사건 때문에 청나라는 완전히 된통당해요. 2차 아편 전쟁으로 완전히 깨지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 거의 호구로 전락하는데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 전개나 유럽사의 어떤 그런 영국과 프랑스의 정치 발전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그 이전에 뭐 의학을 공부했고 역사학을 공부했고 제 총체적인 어떤 뭐 로크가 얘기했던 어떤 경험론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개인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발전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한국의 어떤 이런 어떤 발전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종교 얘기가 나와서 또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종교라는 것이 뭐 제가 어떠한 뭐 모든 종교들이 교리나 그런 것들을 다 보지를 못했지만은 사실 가톨릭이나 이제 뭐 개신교의 경우를 볼 때는 사실상 그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운명론적인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마음껏 하되 이제 우리가 자유 의지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입장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방향이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물론 미국 내 그런 영국과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갈리는 그런 교리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주요 흐름은 자유 의지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가 그 의지를 우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믿음이 자유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후쿠야마와 같은 이제 학자들은 사실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사회, 유럽이 중세 사회만 보더라도 종교가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가산제적인 사회가 원래는 그 사실상 모든 인간들이 이제 갖고자 하는 사회인데 왜냐하면은 자기 자손들에게 나의 이익을 나눠주고 죽는 것이 가장 그 인간의 그 번영에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DNA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중세 사회 때만 해도 사실상 이런저런 그 이제 신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어떤 교회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교회가 가진 자산을 이제 신부들이 물려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가산제 사회에서 탈피하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앙 집권적이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그다지 이렇게 막 중세 사회 때만 해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르네상스와 같은 어떤 역사적인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인간의 쾌락이나 욕구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드러나게 되고 교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사실상 시간 이제 이자와 같은 경제학적인 개념 또한 옛날에 뭐 보자면은 교회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신만이 가지고 이제 통솔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화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씩 변해가고 그래서 이자라는 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개념들이 조금씩 계몽사상과 겹치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 우리는 분명히 지양해야 되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집단주의적이고 그것이 굉장히 운명론적이면서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는 이제 어떤 개인 스스로 이성을 가지고 사유하는 동물로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자유 의지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냥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기계라 그래야 될까요?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께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자면은 이런저러한 카르텔들이나 뭐 종교 카르텔도 있고 이런저러한 이익 단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공화주의적인 정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화주의 정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치는 정교 분리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정교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종교 집단이 카르텔을 봤을 때 사실 저는 동의를 적극적으로 못 하겠거든요. 그 헌법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 사회의 영역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자유로운 사회, 열린 사회가 나아간다. 그러한 인식이 국민 한 개개인 속에 박혀야만 실질적으로 그 뭐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의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종교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서양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뭐 무슨 로마의 국교가 되기 그 이전에는 그 이전 헬레니즘 시대 같은 경우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시대가 있었고 로마인들도 사실 반쯤 그런 되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살고 있다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제 바람이 확 불면서 이게 국교가 되고 이게 서양인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단주의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거가 꼭 이게 되게 서양인들이 그럼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집단주의적인 괴물이 됐는가?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간은 되게 그 내면에 개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전략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의 어떤 그 행복과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은 지속적인 어떤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나름 뭔가 행동의 전략, 사실 이게 하나 유리하게 출발이기도 한데 되게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동물이라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이걸 놓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하는 그 가운데 두 가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말하자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제가 뭐 첫 번째 책을 썼던 그 내용이기도 한데 인간은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과 나를 연합시키는 그런 사고와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분리의 사고, 연합과 분리의 사고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이 주변 환경과 적응하면서 살아온 동물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대상과 나 자신을 연합시키는 이게 사실 하나의 집단주의적인 전략인 거죠. 그리고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전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으로, 그리고 단지 이제 생물학적인 진화뿐만 아니라 이제 각 대륙에서 인간이 이제 진화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그 지역 자체의 어떤 성향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전략으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인에 비하면 서구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진화론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회 문화적인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인 전략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고, 그런 어떤 서구적인 어떤 문화와 대비해서 보자면 동아시아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 전략을 많이 발전시켜 온 거고, 하지만 결국에는 서구인들도 그렇고 서구인들도 서양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되게 집단주의적인 어떤 본성을 내재하는 거고, 동아시아인들도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그 남북조 시대의 청담 사상과 같은 되게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그 안에 가지고 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사실 집단주의적인 어떤 정서, 전체주의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또 나만의 퍼스널 테이스트 취향 저격 이거를 계속 찾아가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된 욕망, 갈등하는 내적인 어떤 요소들을 어떻게 해서 그 건설적으로 표출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와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종교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욕망을 어떻게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공으로 돌아가야 된다. 욕망을 없애라. 그래서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 행복을 추구해 나갔던 거, 사회적 행복을 추구해 나갔던 것이고,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욕망을 거리낌 없이 서로 그 토론과 어떤 서로 딜이죠. 영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 너가 내 욕망을 채워준다면 나도 너 욕망을 채워준다. 이런 어떤 시장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해 왔던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요약하자면 집단주의성과 개인주의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욕망 덩어리인데 이 욕망 덩어리의 어떤 욕망의 존재들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서로를 해치지 않고 평화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존재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가장 그 해답이고 이게 경험론적으로 볼 때 가장 긍정적인 어떤 현상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지금 이제 현 사회를 봤을 때는 그 개인주의가 저는 지금 또 개인주의의 시각으로 또 재조명해야 된다고 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헤게모니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이제 카르텔까지 기독교 카르텔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예 없다고 제가 부정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그 건국 과정에 있어서 그 헤게모니 내진 카르텔 주도 세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업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그 산업화마저도 이제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뭐 말씀을 하시지만서도 당연히 뭐 저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또한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성장시키는 또 원동력이 됐었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비춰질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정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저도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외의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각기 신앙이 다른 문제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을 때 현재 미래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계속 누님 말씀드렸지만 집단주의성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요번에 뭐 전당대회나 뭐 제가 더 얘기하면은 저도 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 생활도 했었고요. 그러다 기자가 됐는데 정말 최근 한 3, 4년 전서부터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와, 이게 집단지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될 수 있겠구나. 자칫하다간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근 3, 4년 전부터 정말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 개인주의하고 자유주의를 공부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 사회를 정말 그 지나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도 한번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에 거의 한 90에서 95% 이상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저는 참 귀한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 계속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가 어떻게 다원주의적으로 형성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떤 권력의 한계를 긋는 법치, 헌정주의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테고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교환되는 그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인간의 노동을 통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소득이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로막는 어떤 비자발적인 집단 또는 국가의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 또한 가로막게 된다라는 것인 거죠. 그러한 점에서 다원주의와 어떤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충분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건국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이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비드 휴미였나요? 휴미 그 저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원초적 계약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건립이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원초적이고 절대적인 합의에 근간한 계약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휴미 논리잖아요.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필수적인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거든요. 또는 아니면 국가와 결탁한 이 카르텔을 정당화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다원주의 사회의 맥락과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 어떠한 집단이 소수든 다수든 간에 그 집단 또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입장을 베품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자는 거라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국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 또는 이런 것 필연적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소수자나 집단에 대해서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갑이거든요. 포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점들은 실제로도 뷰캐넌과 털럭과 같은 학자들이 국민합의 분석과 같은 책을 쓰면서도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 헌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는 아무도 답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정의회면은 재정국회면은 도대체 그 재정국회에 대한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부터 시작하는 무한회귀의 법칙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헌법은 반드시 모든 100명의 국민이 있다면 100명 모두가 전체가 동의를 했었어야 될 텐데 99명 중에서 1명만이라도 100명 중에서 1명만이라도 반대한다면 그것이 과연 실질적인 제정된 권력으로서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고 정당화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다원주의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그 다원주의적인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개인들을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창의성을 보존하고 그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가능게끔 하는 방법은 바로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개인이 모든 전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국가가 즉 한마디로 국가가 가치 규범의 수호자로서만 존재할 때에만 실제로 그러한 사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그런 거죠. 집단 지성 얘기도 하셨고, 예, 헌법 제정에 관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애당초 집단 지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긴 하고요. 또 사실 이제 제 자유기업원에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화면 제 코너에 미제스의 어떤 문구를 하나 딱 넣었어요. 그 문구가 지금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란 사실 누구도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문구예요. 누구도 이 사회의 어떤 누구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목적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다 알고 있죠. 서로가 다 행복을 달리 정의할
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다원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루고 뭔가 결정을 해 나가고 할 때는 물론 민주주의적인 어떤 원칙이 매우 중요하긴 해요. 예, 우리가 뭐 아무도 전원 다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의 어떤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 그 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원리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지켜야 될 핵심 가치, 그 모두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자, 동의하면 저 사람의 재산은 그럼 다 분할되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의 어떤 그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결국엔 자유주의적인 원리, 개인주의적인, 그렇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원리, 개인의 어떤 재산과 생명과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한다. 이건 누구도 함부로 아까 제가 뭐 에로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지만, 개인의 어떤 그 재산과 권리와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원리, 그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데, 그리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나 기업, 법인의 어떤 그 법인의 인격권이라고 그러죠. 법인도 하나의 어떤 정책 결정,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꾸만 이제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거침없이 집단지성의 어떤 몰락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알맹이가 공유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공부도 안 돼 있고, 자유주의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자유민주를 떠들면서 맨날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민주주의는 되게 신성시하면서도 자유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관심 없어하는 일군의 뭐 정치 세력이나 그런 지식인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다 뭐 이렇게 같은 목소리,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핵심 가치는 세속적인 사회인 현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종교적인 가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그 권리, 개인의 어떤 그 인격성을 철저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되고, 그게 유지되어야만이 경제 발전이고 정치 발전이고 사회 발전이고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요즘 제가 이제 정치학 석사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 논문 주제도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민주주의 문제가 어떻고 시장이 어떻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지금 꽂혀 있는 게 또 앤서니 다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앤서니 다운스의 그 얘기들이 이제 작가님의 민주주의 해석이나 시장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좀 우리가 끌어당겨서 좀 한 발짝 나가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챕터 4장에 보시면은 정치 시장이 부패하는 이유는 정치 시장이 집단적인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 어떤 국민 또는 유권자라는 그 개체를 개체주의적으로 봤을 때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합리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표의 효용을 못 높이는 거잖아요. 투표 행위를.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정치 시장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단적인 전략 또한 있고, 한편으로는 유권자 자체가 투표를 함으로써 한계 효용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계 효용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왜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두서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정당 정치라는 것 또한 끝으로 발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이라는 것이 이제 본래 탄생을 했을 때 왕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파벌 같은 것들이 생겨났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볼링브로크의 자작 또는 뭐 파운딩 파더스 뭐 미국의 아니면 뭐 자코뱅 정파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파벌을 기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중에 대한 호소가 좀 필요해진 것이잖아요. 근데 대중에 대한 호소가 계속해서 필요해지면서 이제 대중 정당으로서 거듭난 건데 귀족 정당이. 근데 그 정당이 결국에는 오늘 들어서는 너무 대중적으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집단주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것은 레비스키라는 학자, 이제 하버드대 교수는 뭐 어떻게 민주주의는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내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트럼프와 같은 대중 선동가가 등장한 이유는 실제로 여태까지 100여 년, 200여 년을 거치면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당 내부에서 정치적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한 엘리트들이 자체적으로 정당 내에서 그런 선동가들을 식별해내고 분리시켰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봤을 때 결국에는 좀 정당 정치가 많이 이제 극복이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제 정당이라는 것이 개인과 자유의 이제 수호자로서 좀 대변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기업에 들어간 일이고 기업 관련된 취재를 하는 일인데 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그 천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각 기업의 그런 영업 활동이나 이제 수익 창출에 이제 제한을 거는 그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을 타파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언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공부하던 와중에 또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되게 한 분은 정치 그리고 한 분은 경제의 시각에서 제 책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럼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 네, 저 개인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지성을 믿지 않는 사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정치의 작동 방식 자체에 되게 좀 약간 그 회의적인 이 경제라고 하는 건 시장의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정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작동 방식 자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다지 그래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었는데요. 오늘 그렇게 그래도 이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서 제 책을 읽고 그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그런 민주주의 문제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충실하게 소개해 주시고 제 책을 진지하게 다루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또 그 기자 선생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그 한국의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들이우는 먹구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책에서 뭔가 이렇게 막 한 줄기 빛이라도 이렇게 찾으려고 하시는 모습이 저는 또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근데 저는 진짜 만약에 이 토론을 보는 그 독자분이 좀 계신다면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를 중시 여기고 한국 정치가 뭔가 좀 올바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 자체 정치의 어떤 현상 자체, 정당 정치, 우리나라 정당은 뭐가 잘못되고 민주당, 국힘당은 뭐가 문제일까? 또 시장 경제에서 왜 정부는 이런 어떤 몇몇 괴롭히는 법안들을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 근본에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시장 경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의 가장 근본적인, 보다 펀더멘탈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그리고 그런 그 어떤 관심으로 제 책을 읽으신다면 뭔가 이 21세기 한국 사회가 한 역사학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 분석하고 있는지 이를 읽으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답을 더 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뭐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이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관심을 제 역사적인 어떤 전문 지식과 또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통합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다 근본적으로 보다 깊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의 관심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제목이 참 보면 좀 예스럽죠. 개인주의와 시장의 본질 같은 거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입니다. 저는 제 볼 때는 한국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는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되게 물질주의적이고 그만큼 되게 피상적인 거죠. 마스크 하나만 보더라도 뭐 그 마스크를 잘 쓰는 거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좌파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는 그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또 뭐 이렇게 희생하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그만큼 되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고 원시적이고 전근대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에 기스 하나 나면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려는 그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씌우는 그런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고 몇 명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 가장 기본권은 숨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장 침해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거죠.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살고 있는 이미 전체주의 사회, 저는 이미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썼어요. 2013년에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집단주의적일까, 뭐 그런 발랄한 기분으로 썼다면 사실 이 책은 되게 책 디자인도 되게 남색인데 되게 참담한 기분으로 썼어요. 어떻게 하다 한국 사회는 이미 이렇게 전체주의, 집단주의의 과포화 상태에서 개인은 질식하는 그런 사회를 살게 되었는가. 끝부분에 와서 제가 좀 약간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 책이 한 줄기 등대라도 되는 그 빛을 좀 이렇게 그런 전체주의 먹구름, 스모그가 그런 그 안개에 그 지금 휩싸여 있는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